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국내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도 48,000선을 넘는 등 거침없는 주가 상승세는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다가 금값도 무서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른바 에브리싱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투자에 합류하지 못하는 현금 보유자들이 현금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또 일각에서는 자산 버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던데요. 최근 글로벌 자산 시장의 강세를 거품으로 봐야 할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투자 시장에서 개인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되고 이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15 이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장중 종가 모두 사상 최고치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파죽지세입니다, 진짜. 그래요.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종가는 오늘 코스피가 장 후반 갈수록 상승폭을 더 확대하면서 2.49% 상승했고요. 3,748.37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네. 코스닥도 뭐 장중에 상승 하락 반복하다가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0.08% 오른 865.4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지수를 좀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단연 증시 선두에선 역시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강세로 마감하며 최고가 경신했고요. 오늘 SK하이닉스는 7%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증시는 물론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계속돼 왔던 반도체의 어떤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여기에 더해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 네. 바로 이게 오늘 증시의 호재로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양국에서 모두 협상 타결의 청신호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는 더 뜨겁게 달궈졌다. 매수 심리가 강해졌고요. 그동안 관세 리스크로 좀 눌려왔던 게 대표적으로 자동차인데 네. 오늘 자동차주 크게 올랐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오늘 8%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관세 협상의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네. 한미 양국 고위급 인사들이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거죠. 네, 협상 진전을 이제 시사한 발언은 이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보도가 됐는데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네. 현재 대화를 하고 있고 향후에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0일 안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간까지 언급을 한 걸 보면 현재 협상이 일단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네.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결과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앞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베센트 장관이 어떤 무역 협상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대미 투자를 놓고 이견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물론 디테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진 않았지만 어쨌든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게 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인데 지금 나오는 발언으로 봐서는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방식 또 우리가 요구하는 예를 들면 외환시장 안전장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네. 지금 우리 정부
측에서도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신호는 포착되고 있어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데 미국 댈러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서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에 앞서서 또 조윤 외교부 장관은 금융 패키지에 관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수정안이 와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도 있었고 요지부동이었기 때문에 평행선이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미국 측에서 수정안이 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우려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반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협상에 진전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런데 또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도 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 하필 또 이런 식의 또 선물 발언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이었는데 네. 일본과 우리나라를 이제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관세 협상에 진전이 있느냐 이 질문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을 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네.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불로 합의하고 서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알려진 것처럼 우리는 아직 이견이 있기 때문에 최종 서명을 하진 않은 단계인 건 다 알려져 있죠. 그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처럼 발언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분명 즉흥 발언,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틀린 발언을 즉흥적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그동안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심할 만한 게 또 팩트도 틀렸어요. 일본은 대미 투자금 규모를 6,500억 달러라고 발언했는데 사실은 5,500억 달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시기상 미묘하고 민감합니다.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 안 된다는 거는 분명한 건 미국의 모든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 우린 일본과 협상에서 그때 사진이 유명해졌지만 펜으로 즉석에서 합의안을 지워버리고 투자금 숫자를 자기가 다시 써서 올렸던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모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돌발 발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이제 한미 양국의 이견이 좀 좁혀지는 분위기라면 글쎄 아까 열흘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네. 에이펙 정상회의 전에 좀 타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기대를 또 해보게 네. 됩니다.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관측인데 이제 좋은 신호들이 여러 측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갔고요 이미 세계 이제 그 연차 총회도 있기 때문에 먼저 갔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하고 네. 김용범 정책실장도 지금 떠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측에 이제 대미 협상단이 미국으로 향했죠. 이번 협상단에서는 일단 스카페센트 장관도 만나지만 하우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만나서 이제 관세 협상안 두고 아마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타결 여부의 관건은 지금은 이거죠. 우리가 제시했던 세 가지 원칙이 있죠. 한미 통화사업 체결하는 거, 네. 그다음에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의 조절, 그다음에 네.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보장. 예를 들면 투자적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런 것들. 예. 이런 요구들을 미국이 과연 얼마나 수용해 주는지가 아마 타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측으로부터 수정안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분명한 청신호인 거죠. 또 하나는 협상단이 이번 일정을 보니까 장관급 협상 외에도 이번 방미 중에 백악관의 관리예산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관리예산국이요? 네, 이게 이제 네. 대통령실 소속 기관인데 대통령실 예산관리 행정부 그 정책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인데 그 정책 국정 운영이나 정책 집행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미 투자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관세 합의문의 행정적인 문구를 이곳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건 아니겠냐. 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양측의 실무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최태원 SK 회장과 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네. 네, 오전 일찍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예. 대법원이 이제 2심의 판단을 깨고 파기환송을
결정을 했죠. 사실상의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었다고 봐야겠죠. 대법원 일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최 회장이 피고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이제 판결의 쟁점은 재산 분할 액수였죠.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 측에 전달됐고 네. 이 300억 원이 SK의 성장으로 연결돼서 그 SK 주식을 그 딸인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요구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죠. 2심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었죠. 그래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당시 이제 최종현 SK 선대 회장 등에게 전달이 돼서 이게 증권사 인수라든지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고 이런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재산 분할 대상을 당시 2심 재판부는 4조 115억 원으로 받고 이 중에 35%인 1조 3,808억 원을 재산 분할금으로 이제 본 인정을 거죠. 본 거죠. 근데 이게 뒤집힌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대법원이 이걸 다시 뒤집은 거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 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판단 근거를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민법 제746조를 들었습니다. 네. 이 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적인 재산, 자금에 대한 권리를 법이 보호해줄 수 없다. 이런 취지인데 대법원은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제공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 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비자금의 불법성이 현재의 재산까지 이어진 이상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민법 746조의 취지에 따라서 노 관장이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를 주도록 한 이 네. 재산 분할 비율 판단 역시 예. 잘못됐다고 대법원은 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 가사부가 이제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서 이제 이 재산 분할 부분을 새롭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에게 돌아갈 재산 분할금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1심에서 한 600억 원대 아니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1심 재판 결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네. 당시 분할액이 665억 원으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18분입니다. 변동성은 보이지만 최근 대부분 자산 시장이 상승하는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 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안전자산부터 위험자산까지 현금 말고는 다 오른다는 그 글로벌 자산 시장의 흐름 짚어보고요. 개인 투자자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현금 말고는 다 오르고 있나요? 예, 정말 저희가 이제 3,600포인트 막 이렇게 찍길래 예. 리밸런싱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좀 많이 오른 걸 팔아가지고 저평가된 걸 살려고 보니까 네. 저평가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할 수 없이 채권을 좀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국 채권 말고는 요새 빠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도 보면 요새 금리 좀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빠지면 아무래도 예전에 발행했던 고금리 채권의 인기는 올라가니까 네.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 정도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자산 시장에서 저평가라는 말을 할 자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주가가 급등하니까 네. 이거 조금 팔아서 차익 실현한 것까지는 좋은데 갈 데가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이런 적이 있었던가요? 2021년에
21년. 2021년에도 채권 금리도 엄청 떨어지고 네. 주가, 한국 주가, 미국 주가 할 것이 전 세계 주가 다 오르고 금값도 그때 많이 올랐던 네. 그런 시기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 돈이 복사된다던 장이 그리고 또는 뭐 현금은 쓰레기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 시기가 2021년 4월, 5월이었는데 네. 지금 뭐 그때 이후에 지금 만 4년 만에 네. 다시 그런 장이 왔습니다. 네. 지금 금 얘기하셨는데 일단 정말 금값이 정말 많이 오른 거죠. 지금 현재 연초 대비 기준으로 얼마나 올랐나요? 30% 이상 올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그때 3,000불일 때 좀 괜찮다 그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42,000불. 아니 4,200불. 4,200 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40% 정도. 아, 예, 저도 지금 단위가 이제 헷갈리는. 그리고 은도 무서워서 은은 네. 역사상 최고치를 드디어 경신해서 51.91불. 역시 여기도 1980년 이후에 최고치니까요. 네. 거의 45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경신한. 네. 한마디로 말해서 뭐 전 세계 주요 자산 가격들은 죄다 다 오르는 그런 가격의 어떤 랠리가 금으로 귀금속 시장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요? 두 가지인데요. 네. 뭐 하나는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 네. 들어보셨죠, 그죠? 네. 예, 우리나라에 그게 이제 공급량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공급량이 좀 제약되다 보니까 그래서 KLX 금시장을 통해서 네.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하루 거래량이 1월에 한 200kg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9월에는 800kg가 됐대요. 현물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1,000kg씩 거래가 되기 시작하니까 공급량이 1,000kg면 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들 돈 많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도 지금 이 단위가 맞나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래서 특히 10월 2일에 이제 추석 연휴 직전에는 예. 1,500kg가 거래가 되기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서 아,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현물금을 사러 가는가.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요가 자연스럽게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검수도 해야 되고 표준화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금의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외에서 사오면 되긴 하지만 그 가격 차이가 상당히 커서 제간에 이제 고객님들한테 많이들 제가 추천드리는 저 이야기 한국에 있는 금 상품을 매도하고 네. 미국 금 ETF를 사는 게 한 10% 남는다. 오히려 예, 그 미국의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오히려 IAU라는 상품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상품이랑 제가 매일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한 10% 이상 차이가 계속 그래요?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 저희야 이제 규제 때문에 이제 뭐 연금저축이나 ISA 이런 거는 해외에 직접 ETF 못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된 ETF밖에 못 사는 게 현실인데 네. 그냥 뭐 CMA 계좌나 일반 계좌들은 네. 해외에 직접 ETF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낫다. 아. 라는 말씀을 드릴 때도 간혹 있을 정도로 얼마 전에 좀 가격 괴리율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오르는 이유 아까 두 예, 가지라고 그러셨는데요. 두 번째가 이제 중앙은행들이 사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게 이제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일이라 네.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닌데 이제 세계 금협회 이런 데서 나오는 통계 그리고 분기마다 나오는 IMF의 통계들을 보니까 달러 비중은 외환보유고에서 계속 줄고 금이 지금 계속 그래서 매 분기 1에서 2%포인트 정도 되는 달러 매도 금 매수가 나타나는 언제부터요? 예,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때 네, 네. 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동결했던 그날부터 네.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는 좀 약해졌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건 언제나 꺼낼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외환 보유고 달러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꺼내지 마 이렇게 됐고 심지어 최근에 EU에서는 러시아 외환 보유고에서 나온 수익을 우크라이나 주겠다. 이런 뉴스들 들으신 적 있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처럼 미국의 반대편 또는 서방 세계의 반대편에 서는 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 없죠. 그래서 그걸 가장 앞장서는 나라가 당연히 중국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 보유하던 국채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오래된 뉴스. 그리고 그쪽에서부터 계속 금을 매수한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블룸버그에 계속 찍히니까. 네. 그러니까 이 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외환 보유고 돈들 이런 걸 다 합쳐보면 네. 한 15조 달러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들인데 그중에 1%포인트만 해도 1,500억 불. 그럼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될 것 같은 게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너무 약해지는 게 최근 코인 시장 청산 사건 지난주에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일가부치들이 미리 그 직전에 공매도 했잖아요. 그렇게 추정하는 글들이 레딧에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사유화하는 비즈니스화하는
그런 거 아니냐. 어떻게 중국에 대해서 100% 관세 부과한다라는 말 나오기 직전 10분 전에 그런 그럴 수가 대규모 있는가. 매도가 나온다라는 게 네. 이거 내부자 정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민주시장 참가자들이 이건 뭐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거 좀 세력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 이 나라를 어떻게 믿냐. 이 화폐를 어떻게 믿냐. 그리고 요새 금값이 오르는 이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금에 대한 관세 루머도 또 꽤 있는 거 아시잖아요. 있죠. 있죠. 네. 그러니 미리 오르기 전에 사두자. 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겹쳐서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만 금을 사는 게 아니라 미국도 많이 산다. 특히 최근에 선진국 쪽에서 붙었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네. 금도 금인데 은도 정말 많이 뛰고 있잖아요. 예, 은은 역사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1980년 1월. 네. 은파동. 예, 그래서 네. 잘하시는군요. 그래서 텍사스 석유재벌 헌트 일가 이제 저희들이 헌트라는 말을 딱 들으면 우리는 이제 다 첩보원 이름으로 헌트를 떠올리지만 저희들 금융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은파동. 그런데 네. 이제 그때 $10 온스당 $10 정도였던 걸 사들이기 시작해서 $50까지 5배를 올리다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돌아가신 그 폴 볼커 네. 연준 의장이 연준 의장. 예. 정책 금리를 22%까지 인상하는 아. 예, 대규모 금리 인상을 하면서 돈을 갚지를 못하고 파산하면서 그게 이제 다시 $10로 내려가는. 네. 그래서 역사적인 차트를 보면 이렇게 사는 하나 만들고 끝났는데 아. 지금 오늘 얼마냐면 51불이에요. 네. 그래서 45년 만에 은이 거의-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네. 역사적 사건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 은은 왜 이렇게 뛴다고 그래서요. 네. 이제 금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대상으로 금뿐만 아니라 은이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네. 있었던 거는 같이 나오는 이야기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 은이랑 금이 이제 저희들 역사가들 저희처럼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역사과 출신이시잖아요. 네. 예, 지난 500년간 이제 금과 은의 비율을 살펴보면 네. 세계가 하나로 되기 전에는 아시아에서는 은과 금의 비율이 1:10이었대요. 아. 근데 지금 한 60이 더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 50불이니까. 50불에 네, 한 80배. 4,000불이니까 80, 예. 80이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네. 그 사키타데스라는 아주 유명한 멕시코의 은광이 그 개발된 다음부터 스페인 침략자들이 잉카랑 마야 제국을 약탈하면서 네, 만든 네. 금광, 은광 만들었던 것들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죠? 세계적인 문화유산들입니다. 이제 그런 문화유산들 나오면서부터 이제 은값이 떨어졌지만 그 뒤 500년 동안의 역사적 비율이 대항해 시대가 열린 다음부터 60배 정도 넘어가면 금을 팔고 은을 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제 주변에 꽤 많아요. 근데 뭐 그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은데 네. 다르게 이야기하면 금이 80배나 보다 비싸다라면 그러면 좀 이제- 살만하지 않냐? 아하. 이런 식의 매수 구조 또는 매수 논리들을 펼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은 ETF가 환해지돼 있는 상품밖에 없어서 역시 또 미국에서 사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이제 주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 증시가 슈퍼 사이클에 접어들어서 3,800포인트까지 목표 지수를 높여 조정했더라고요. 뭐 다 왔어요. 지금 3,700이라 예, 그러니까요. 앞으로 어느 정도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더 갈 여지가 충분하다. 제가 몇 주 전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한 4천 정도가 되는 조건을 말씀드리면서 배당 분리과세. 그 얘기 하셨어요. 예, 그렇죠. 듣고 또 잊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면 다시 또 생각이 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야 이제 뭐 늘 이거 그냥 한 번씩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그동안 왜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소리를 들었냐면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식 공급이 너무 많고요. 우리 물적 분할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너무나 그런 물적 분할이라든가 증자가 너무 많아서 주식 공급이 좀 많아서 시장이 어려웠다. 이게 첫 번째라면 네. 두 번째는 세계 최저의 쥐꼬리 배당 이 두 네.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 주식 공급 문제는 상법 개정으로 어느 정도 좀 기대가 형성돼 있고 두 번째는 배당 분리과세에서 이제 선진국들의 평균 배당 관련된 세금이 얼마냐면 한 20% 초반 정도가 되는데 네. 우리가 36.4% 정도로 네. 2022년까지는 세금이 되게 높은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조금만 깎아줘도 네. 사실 이제 이게 물론 이게 부자 감세라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30억 이상의 상속 재산을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50% 우리 중과세 하잖아요. 네. 예, 그거를 세금을 배당을 받아내면 네. 제가 이제 모 그룹에 그때 가서 이런 이야기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내는 것보다 뭐 물적 분할하고 뭐 왔다 갔다 합병하고 이러면 다 해결되는데 왜 우리가 배당을 줘야 되냐라고 하면서 했던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가 네. 배당 분리과세도 안 돼서 세금 50%씩 내면서 배당을 왜 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게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안 되겠다 그랬는데요. 이런 절망감들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네. 만약 배당 세금보다 절반 이하로 죄송합니다. 상속세보다 절반 이하로 배당세가 내려가게 된다면 유인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 열심히 받아서 상속세 내면 되는. 그래서 분납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라면은 상승세가 계속될 수 이게 있다라고 왜냐하면 보신다는 이제 거예요. 적정 레벨을 추산을 해보니까 네. 요새 애널리스트들 이익 전망이 계속 상향 조정 중이라서 굳이 이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 한 4,800에서 5,200 정도가 한국 주가의 적정 레벨로 보입니다. 네. 아까 그 조치가 취해져서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 그러니까 돈 번 거 중에서 주주들한테 주는 배당금이 현재 20% 정도인데 선진국 평균인 35%까지만 가면 네. 그냥 그 정도 레벨은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는. 물론 이게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말고도 네. 그걸 감안하지 않은 정도의 보수적인 추정을 해도 그 정도는 가능한데 뭐 지금 당장 간다는 건 아니고 네. 내년까지 그 정도를 바라볼 만한 체력이라면 올해 중에 굳이 4천 못 갈 이유는 없지 않나. 근데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주식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주가만큼 실적이 잘 나올지 나오고 있는 건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유동성 장세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둘 다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실적도 잘 나오는데 그 실적이 좀 부풀려진 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우리 모두의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오픈 AI를 둘러싸고 있는 순환 출자 구조라고. 네, 네. 옛날 우리나라 이제 재벌들이 이렇게 꼬리가 꼬리를 물면서 순환 출자해가지고 대우그룹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룹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한 그룹의 그 주요 계열사의 유동성이 문제가 생기는 순간 네. 그룹이 다 무너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저 지금 AI 생태계가 굉장히 지금은 좋은데 엔비디아나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너무 자기 주식을 매개고리로 또는 출자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한쪽에만 문제가 생겨도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목소리가 있는 게 네. 사실 걱정이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를 9월에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가를 그 뒤에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거 보면 이제 무섭죠. 왜냐하면 역사상 최고 주가인데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더 나아가 내년에 올 새로운 연준 의장이 또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러면 뭐 언제까지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 지금 달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부담스럽지만 네. 일단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순환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은 일단 실적은 3분기 실적 우리 삼성전자 실적에서 보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자산 시장이 막 잘 가고 있을 때 올라타신 분들은 좀 지금 좀 굉장히 기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쵸. 또 뭐 바쁘고 일에 매진하다 보고 본업에 충실 뭐 그런 분들이 본업 충실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은 때를 놓쳐서 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현금을 그냥 갖고만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아까 현금은 쓰레기다라는 표현까지도 21년에 2021년에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현금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좀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포모 장세라고 저희들 네. 부르는데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 가격에 이 주식을 못 살 것 같은 공포감. 네.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 지금 주가를 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랠리에서 우리 개인들이 계속 팔았다라는 거고요. 결국 그 포모가 가장 직접적으로 간 곳은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즉 주식에 달리는 걸 보면서 늦었다고 생각하면 주식을 사기보다는 네. 부동산을 사는 게 한국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현상 같습니다. 어. 최근에 환율을 보면 딱 그게 네. 느껴지죠. 그래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외국인이 이렇게 수조 원을 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1,420원까지 간 건 결국 그러네요. 한국 주식 팔고 해외로 가거나 아니면 부동산으로 온 것 같다. 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좀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시키고 부동산을 갈 돈이 주식으로 가게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 아직 신뢰를 얻지 못했죠.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리 투자자들을 번번이 실망시켰던 가장 큰 이유가 주가가 폭락할 때 갑자기 주식을 팔아버리고 대주주들이 네. 그리고 더 나가서 배당도 안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신뢰라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저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부동산 시장에 지금 이번 나온 정책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해서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 인구가 2,700만이래요. 수도권에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인구가. 예, 네. 그 수도권 인구에 집중돼 있는 쪽에 해버리면 이게 규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냥 규제가 일상화예요. 일상화되는 네.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이런 양도세 규제라든가 특히 이제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똘똘한 한 채 흐름이 더 강화되면서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로피 아파트라고 해야 될지 네.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들이 더 강해질 여지가 있지 않나. 초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 초양극화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좀 너무 조급증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자산 시장이라는 게 끝없이 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맞습니다. 포모 현상 느끼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한참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올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조정 가능성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 네. 시장이 2022년 사실 붕괴됐던 가장 큰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냉정하게 우리. 그렇죠. 뭐 우리 여러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비중이 너무나 크고 특히 우리 반도체 실적이 환호한 것처럼 몇몇 산업 비중이 너무나 큰 나라인데 이 산업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는 일이 벌어지면 네.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투자자들이 제발 올인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 좀 하시자, 채권도 좀 사고 그러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저는 네. 이럴 때 투자자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전략이 투자 4분법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을 지금 파는 거는 저는 무섭습니다. 왜? 호랑이 등을 탔잖아요. 네. 거기다 금리도 우리 한국 금리는 모르겠는데 미국 금리는 인하되는 게 거의 확실하니까 네. 이렇게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주식을 버린다? 좀 무섭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들고 가자. 네. 근데 전체 다 내 모든 금융자산을 100% 주식에 넣는 건 너무 무서우니까 절반만 하자. 네. 나머지 절반은 한국 채권 요새 되게 매력 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금도 뭐 많이 올랐지만 어떡하겠습니까? IAU 사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분산해 놓으면 만에 하나 주식이 브레이크가 걸리더라도 다른 금과 데서. 채권에서 막아줄 수 있고 또 네. 미국 주식 시장이 저렇게 힘이 좋은데 뭐 당분간은 좀 더 연말까지는 낙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5 대책이래요. 11호 대책이라고 해요.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네. 11호 대책. 저는 11.7 대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777 이렇게요. 627, 777로 갈 줄 알았는데 이틀 당겼습니다. 네.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아시는 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또 좀 요약을 그렇죠.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짚어는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이번 대책이 이제 가장 좀 파격적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이제 부동산 규제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역 규제. 그러니까 허가제 같은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규제가 있고 세금 규제가 있고 대출 규제가 있는데 세금 규제는 일단 이번에도 잠시 뒤로 미뤄뒀고요. 근데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가 있거든요. 제일 낮은 순서가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그다음 투기 과열 지구, 네. 투기 지역, 그리고 토지 거래가 구역 네. 있어서 처음에 원래 패턴이라면 네. 원래 이 정책을 만들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을 먼저 지정하고 네. 그래도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투기 과열 지구하고 네. 투기 지역하고 그래도 안 돼? 마지막에 토지거래가? 등장한 게 토지 거래가고요. 너 입주해야 돼. 전세 끼고 안 돼라는 규제인데 이번에는 그냥 한 번에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거기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까지 떡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1년 반, 2년 정도 지정할 규제를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적용을 했기 때문에 네. 충격이다,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서울은 전체 다고 경기도 12개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네. 12개 지역을 말씀해 드릴까요? 12개 지역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많이 올랐는 지역, 과천, 네. 성남 분당, 광명시 뭐 이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네. 추가된 지역도 의아하다라는 지역들이 뭐 용인 수지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안양 동안구, 의왕시가 포함됐고요. 하남시, 수원은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가 네.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좀 생각보다는 규제 지역이 좀 범위가 넓고 파격적으로 적용이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자,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한 규제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대출 규제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LTV라고 하죠. 우리가 집 그 담보대출 인정 비율, 집값이 있으면 몇 퍼센트 대출이 나오느냐인데 네. 무주택자들은 70%, 비규제 지역은 70%가 나오는데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원래 50이었는데 네. 97 공급 대책에서 40으로 내렸기 때문에 네. 40%로 뚝 떨어지게 되고요. 네. 집이 있는 사람은 비규제 지역은 집이 있어도 60%까지 나오는데 제로. 집 있는 사람은 이제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요. 네. 그리고 627 대책으로 새롭게 신설이 됐죠. 627 대책이 대출 6억까지 제한이 되는데 조건이 수도권 또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산이 집값이 올라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부산도 대출 한도가 6억으로 줄어듭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1억까지만 나오고요.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당하고 세금 규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중도금 이주비 대출도 추가 주택 구입 시 제한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제 세금도 들어갑니다. 네. 다주택자들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이 돼서 네. 규제 지역에 3주택 가지고 있으면 취득세는 12%, 네. 양도세 같은 경우는 3주택 가지고 있으면 기본세율 6에서 45%, 플러스 최고 세율이 30%. 그렇죠. 45인데 플러스 30하면 75에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82.5%. 굉장히 네. 무거운 되고요. 정비사업 지휘양도 금지 못 팝니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들은 조합 설립이 되면 이제 규제 지역에서는 판매가 금지가 되고요. 네. 정비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이 나면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가 안 되는 네네. 거죠. 또 나는 돈이 없어. 추가 분담금 낼 돈이 없어. 팔고 싶어. 네. 못 팔게 되는 규제가 무서운 규제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무서운데 토지거래가 구역까지 추가되게 되면 우리 다 알다시피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규제이기 때문에 네. 집주인이 전세 주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가 구역이 지정이 되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집을 팔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대출 규제도 또 추가로 나오지 않았나요? 대출 규제에 나왔죠. 우리가 627 대책 때 6억, 네, 네. 소득이 30억이어도 또 이거 집값이 100억이어도 네. 너 6억까지만 해줄 거야 라고 했는데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고가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 안 네. 되겠다. 좀 더 강화해야겠어.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주택 가격이 25억이 넘어가게 되면 2억만 해줄게. 그러니까 50억 아파트를 사게 되면 대출이 2억 나오니까 자기 자본이 48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15억에서 20억 사이는 4억만 해줄게. 6억에서 4억으로 줄어들었고요. 네. 15억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그대로 6억 인정해줄게 라는 건데 이게 최대 한도가 6억이고요. 어떤 네. 분들은 15억 이하 아파트를 사면 6억까지 대출을 해주나? 라고 하는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LTV가 40%니까 네. 10억 아파트를 사면 LTV가 40이면 4억까지만 4억이군요. 나오고 대출 한도는 6억이라면 이지만 실질은 가장 4억. 낮은 게 적용이 되고요. 아. 여기에 내가 DSR 소득이 소득. 없다? 그러면 더 그럼 더 줄어듭니다.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LTV, DSR 이 6억 규제 중에 제일 낮은 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촘촘하게 돼 있네 아주. 그러니까 대출이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거의 뭐 받기 힘들겠다. 스트레스 DSR도 또 예, 상향 예. 조정을 했죠. 네.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할 수는 없는데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도 상향 조정 하향을 상향 조정했으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 받기 힘들어졌다. 어지간하면 대출 잘 안 나올 이번에 거다. 눈에 띄는 게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거더라고요.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1주택자가 네. 수도권 규제 지역의 임차인으로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 네. 전세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DSR이 반영이 되니까 네. 다른 모든 대출
이게 하고 합계가 합해서, 되니까 예. 결국에는 한도가 줄어든다. 그리고 대책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총량 규제하고 있잖아요. 신한은행하고 NH농협은 이미 총량이 초과돼서 올해 거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거기서 돼야 뭐 개시가 되겠죠. 대출 받으려고 하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은행 대출 문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우리 생각보다도 대출 받기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출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면 사실상 돈 많은 현금 부자들은 별 타격을 안 받는데 오히려 돈이 좀 부족한 이런 서민들이 더 타격을 받아서 이번 좀 규제가 과하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부자들 같은 경우 현금 부자들이야. 솔직히 50억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이 2억이 나오나 6억이 나오나 현금 뭐 45억 낼 사람이 48억 못 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장은 특별한 시장이고 다른 시장들은 이제 영향을 받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18억 아파트를 살려고 했는데 네. 원래는 6억까지 내가 알았어. 그럼 네. 나머지 자기 자본 12억이면은 네. 살 수 있었는데 이제 한도가 4억으로 줄어드니까 네. 14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12억과 14억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은 1억, 2억이 좀 아쉽거든요. 특히 이제 6억 정도 되시는 분들 수원시 8달구가 이제 주택 규제 가격이? 지역으로 그렇죠. 예. 규제 지역에 지정이 됐는데 수원시 8달구에 6억 한 아파트가 있었다. 네. 그러면 현금이 2억 있는 사람은 기존에 70%까지 대출이 나왔으니까 네. 4억 2천만 원 나왔는데 네. 지금은 40%니까 2억 4천이니까 못 4억 사겠는. 2천과 2억 4천은 굉장히 크잖아요. 2억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또 그럼 이런 누구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 없는데 뭘 빌려서 사냐. 자기 자본으로 집을 살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LTV도 촘촘하게 DSR 이렇게 스트레스 DSR까지 하는데 일본이 이제 버블 경제 시절에 네. 85년도 뭐 이게 막 프라자 합의하고 막 난리를 쳤을 때 일본은 120%까지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이면 12억까지. 네. 우리는 40%면 10억이면 4억을 대출해 주는데 네. 일본은 12억까지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미래 상승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런 지역들 8달구 같은 경우는 집값이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네. 이들 지역들이 이렇게 적용하는 건 서민들이 결국에는 집 사지 말고 너 전세 들어가서 살아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부자들이 1억 2억 모자라는 거하고요. 돈 2억 있는 사람이 3억 4억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과하다. 이거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예. 그 세금 규제는 이번에 빠졌다고 하셨잖아요. 세금 근데 빠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정부 멘트를 좀 보게 되면 이번 대책에서도 이제 한 줄이 들어가 있는데 네. 생산전 부문 그러니까 주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금 유도 등을 감안해서 네.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니까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대책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뭐 국토부 차관께서도 나는 보유세 올리는 거 찬성이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동을 걸고 있는데 네. 안 하는 이유는 이제 학습 효과가 있죠. 무슨 학습 효과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 많은 세금 규제를 해가지고 예.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네. 결국에는 정권 교체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규제는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니까 가급적이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조가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일단 지켜보자인데 세금 규제는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과 이제 거래세를 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은 거래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같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린다는 건 나 부담스러워. 팔고 싶어. 근데 팔려고 팔렸는데? 하니까 취득세도 중과세, 양도세도 중과세니까 안 팔래. 못 팔겠어. 나 82% 내고는 안 돼. 차라리 자식한테 증여를 할래. 예. 그러면 매물 잠김 현상이 생겨서 이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정상적으로 하려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매물이 나오면서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부자 감세라는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거래세를 내리면 부자 감세고요.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니까 네. 서울이 평균 아파트가 가격이 15억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균 이상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다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강화하게 되면 뭐 한 4천만 원 내는 사람이 6천만 원 내면 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만 네. 50만 원 내는 사람이 100만 원 내고 200만 원 내는 사람이 500만 원 내면 이게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세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좀 지켜보자.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일단 네. 버텨보자라고 하는데 시장이 기다려줄지는 또 시장의 결과에 네. 달려 있는 것 일단 같습니다.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요.
그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왜 그럴까요? 이번 대책 내용 보게 되면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이 되죠.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지정이 되면 실거주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규제 지역 적용되면 또 분양권 또 분양을 받은 아파트들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전세 매물이 안 나오는 내년에 또 입주 물량도 부족하죠. 네. 결국에는 전세, 월세, 임대 시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불안한데 정부가 DSR을 규제하겠다 전세 대출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전세금이 1억 올랐어요. 1억 올려주세요.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걸 월세로 전환하나요? 집주인은 월세를 전하겠죠. 아 네.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나 안 올릴게요라고 하는 집주인은 별로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럼 30만 원 주세요. 저 싫어요. 나갈 거예요. 나가서 확인해 보면 전세 매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세난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도 전세는 아니고요. 매물이 없는 것도 전세는 아닌데 지금 가격은 슬금슬금 그래서 올라가고. 지금 전세난을 걱정해서 2 네. 플러스 2가 아니라 3 플러스 3 플러스 3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발의가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런 내용이 있는데 네. 이거는 또 더 왜곡을 하죠. 우리 2+2 나온 다음에 네.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요동을 쳤거든요. 임대차 시장이.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야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년이니까 좋겠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토지거래가 구역에 지정된 곳에 전세 끼고 집을 못 파는데 네. 이게 이렇게 되면 9년 동안 집을 못 판다는 얘기인데 소유권의 처분 조건, 처분 기능 권리를 막아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하겠죠. 나 안 할래. 그때 그 집은 그러면 누구 전세 매물이 안 집이니까 나오죠. 누구 집이 되나 이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똘똘한 한채 현상이 더 강해지죠. 나는 내 집 하나만 가질 거야. 좋은데. 내가 왜 전세를 주니? 그럼 전세 매물이 더 안 나오겠죠. 저기 내 집 하나만 갖고 나머지 집을 내놓으면 시장에 매물이 많아져가지고 전세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못 안 되더라고요. 팔잖아요. 어, 이게 네. 토지거래가 구역에 걸려서 팔 수가 네. 없으니까 팔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나중에 되면 양도세도 중과세되고 토지거래가 구역 걸리면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대책이 나오게 된 게 그동안 집값 급등세가 생각보다 컸죠. 627 이후에, 97 이후에도. 많이 올랐죠. 네, 어느 97 정도 이후로 집값이 올랐습니까? 계속 올랐는데 이제 네. 최근 통계를 좀 보게 되면 뭐 10월 2주차 통계인데요. 추석이 쉬었기 때문에 이제 2주치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좀 봐야 되는데 서울이 0.54%니까 네. 이전에 0.27인데 2주니까 네. 비슷한 속도로 이제 0.27이 2번 정도니까 이 정도 비슷하게 올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구별로 보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성동구 뭐 다 오르긴 했습니다만 저는 관심 있는 게 이번에 전체가 지정이 됐잖아요. 네. 노원구를 한번 보니까 노원구가 2주치가 0.15%거든요. 네. 그러면 1주치로 따지면 0.8, 0.07, 0.08 정도 되는데 네. 이 정도를 가지고 전체를 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강북구는 0.03%고 2주치가 0.03%인데 네. 이게 토지거래가 구역 투기과열지구까지 지정이 되니까 네. 이쪽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황당하다.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하면 이 풍선 효과라 그래서 여길 누르면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를 누르면 또 그 다음으로 정부는 가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했는데 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짝꿍이 떠들어서 단체 기합 받는 거하고 이제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노원구 주민들은 우리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게 굉장히 재산적인 침해를 받다 보니까 네. 화가 많이 난 상황이라고 지금 네. 현재 상황을 모니터하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요. 강남 쪽 사람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강남은 우리는 어차피 규제 지역이었는데 네. 환영해. 어차피 뭐 전체가 규제 지역 지정되니까 우리는 나쁠 것 없어. 이런 반응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무주택자들은 와 이거 생규제인데 이제 집값 잡힐 거야라는 기대감도 보여주고 그쵸, 있죠. 있고 네. 시장의 반응은 지금 자기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